제가 지금은 잘 나가는 국회의원 같지만 한때 저도 공천 탈락하고 컷오프 되어서 정청래는 국회의원 될 자격조차 없어 후보까지 되면 안 돼. 제가 공천을 못 받은 적이 있었어요. 2016년도의 일인데요.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도 아니고 할 일도 없고 거의 매일 방송에 나갔습니다. MBN 판도라, KBS 사사건건, YTN 라디오, MBC 라디오 등 거의 매일 방송에 나갔는데 방송만 나간 것이 아니라 전국에 강연을 그렇게 많이 다녔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 다닌 것 같은데요. 이 정도 함성과 박수로 강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시대의 참 탄핵사, 판사, 검사, 변호사에 이어서 새로운 법률 직종이 생겼는데 탄핵사. 대한민국 제1호 탄핵사 정청래입니다. 반갑습니다. 피청구인 윤석열은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였다.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그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보다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라고 인정되므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여러분, 제가 지금 페이스북에 곁에서 본 이재명 시리즈로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곁에서 본 사람이 저고 또 순식간에 별 고민 없이 그냥 쓸 수 있어요. 30분이면 한 편씩 씁니다. 제가 앞으로 20편을 쓸 생각인데 현재 1편은 이재명은 똑똑하다. 2. 이재명은 낮은 대로 임하는 사람이다. 이재명은 3. 이재명은 빠르고 정확하다. 이렇게 글을 쓰고 있어요. 제가 이재명 홍보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런 일을 쓰고 있다고. 네, 그냥 팩트를 제가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런데 똑똑해지고 싶죠? 똑똑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부산시장에 제가 똑똑한 당원들이 되시라고 머릿속에 똑똑한 것을 똑똑하게 몇 가지 집어넣고 제가 공항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제가 얘기했습니다. 대통령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보다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인정되므로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 그 엄청난 일보다 헌법 수호의 이익이 진짜 클까? 똑똑한 사람들은 한번 퀘스천 마크를 붙여봐야 됩니다. 진짜 그런가? 진짜 그렇다는 것을 제가 오늘 1시간 동안 입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다. 이거 누가 말했어요? 정청래가 말했어요. 법사위원장 되자마자 대한민국은 관례국가가 아니라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국민의 국회법을 따르라. 만약에 따르지 않을 시에는 제가 국회법을 얘기합니다. 국회법 45조 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국회법 145조 1항. 위원장이 판단했을 때 질서를 어지럽혔다고 인정될 경우 1차 경고한다. 145조 2항. 1차 경고에도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발언권을 중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법대로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래서 관례국가가 아니라 법치국가인데 모든 법의 으뜸은 헌법입니다. 헌법은 13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130개 조항을 압축 요약해놓은 엑기스가 헌법 전문입니다. 헌법 전문은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끝납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자랑스러운 대한국민은 3.15 돌입된 대한민국 임정부의 법통과 불의함과 쌀부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민족이 대단결하며 모든 사회적 구습과 악습을 타파하고 모든 국민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배분하며 민족문화 창달에 세계사와 인류 분야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며 이 헌법을 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이 헌법 전문 정신에 따라서 130개의 조항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헌법 130개 조항은 개수가 많은 게 아닙니다. 130개 조항밖에 안 돼요. 근데 헌법에 보면 거기에 따라서 그 정신에 맞게 법률을 만드는데 대한민국 헌법은 읽으면 읽을수록 아름다운 감동의 물결이 솟구쳐오릅니다. 헌법을 읽으세요. 여러분 감동을 받습니다. 오늘 부부싸움을 했다 그러면 헌법을 읽으세요. 갑자기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이뻐집니다. 그런데 더더욱 감동스러운 것은 헌법재판관들이 이번에 판결문을 쓴 114페이지입니다. 거기에는 진짜 눈물과 콧물과 이러면서 읽은 감동적인 아름다운 문장들이 너무나 많이 빼곡히 박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감동스러운 헌법 재판소의 판결문을 여러분들이 안 읽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줄치면서 4번이나 정독하고 왔어요.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려고. 저 도명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헌법, 유명한 헌법 구절들이 다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여기까지는 다 알아. 근데 헌법 2조가 뭐예요? 여러분 몰라. 대한민국 헌법은 필요한 것에 의해서 필요한 조항에 필요한 단어를 다 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누구를 위하여 만든 헌법이다? 국민을 위한 헌법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구성하는 3가지 요소는 물어보면 몰라.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민, 주권, 영토. 따라하세요. 국민, 주권, 영토. 국민과 영토는 있어서 주권이 없었던 시대, 일제시대. 그래서 국가의 성립과 거리가 먼 겁니다.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국사 시간에 삼국의 성립, 고구려, 백제, 신라 그럴 때 고구려의 성립, 국가의 성립은 372년 소수림왕 2년입니다. 불교 전래 태학 설립, 그 다음에 율령 반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율령 반포가 헌법을 발표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헌법은 국가의 성립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 그 국가의 구성은 국민들의 생각이 다 달라요. 얼굴이 다른 사람, 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나는 어디를 가도 이재성 위원장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을 못 봤어. 뭐 둘리처럼 생겼다고 하는데 닮기는 했어. 똑같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얼굴이 다른 것처럼 생각이 다르고 주장이 다르고 의견이 달라요. 그랬을 때 국가는 중구난방으로 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러지 말고 헌법대로 하자라고 해서 국민들이 국민투표에서 합의해놓은 대국민 합의 각서, 그게 헌법입니다. 그래서 헌법은 누구나 지키고 따라야 되고 어느 누구라도 헌법을 파괴하면 안 되는 겁니다. 헌법 파괴, 그러니까 막 욕 나오려고 그러죠. 막 마음속에 누가 이름이 막 나오죠. 네, 좀 참아주세요. 욕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헌법은 제일 중요한 것이 국민 주권입니다. 그래서 헌법을 보면 130개 조항의 순서도 중요한 순서대로 다 써놨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다? 국민 주권,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그래서 헌법 2조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은 법률로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자격을 2조에 넣어놨어요. 그럼 3조는 아는 사람이 있어요. 한반도는,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하고 있다. 영토 조항. 순서대로 써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39조까지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서 써놨어요. 유명한 조항이 있어요. 거기 보면, 여러분들, 헌법 14조,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거주 이전에 자유가 있다. 이게 한 줄이에요. 헌법이 그렇게 중요한데 한 줄로 그냥 끝내. 왜? 대한민국 국민의 거주 이전의 자유가 그만큼 중요하다.
여기에 맞게 법률이 수십 개가 있어요. 그 다음 조항.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줄입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이처럼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헌법 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이 있고 그 비밀을 침해받지 않을 자유를 보장한다. 이재성 위원장 사생활이 있을 수 있어요. 궁금해하지 마시고 뒤를 파지 마세요. 반헌법입니다. 그게. 반헌법이야. 우리 여성위원장 있어요. 18조 한 줄입니다. 모든 국민은 통신 비밀의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여성위원장이 누구랑 통화하고 카톡하고 궁금해하지 마세요. 통신 비밀의 자유를 보장받을 권한이 있다니까요. 막 핸드폰 보고 그러지 마세요. 헌법 18조 위반입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국민의 기본권이 너무 중요하다. 아셨죠? 자, 그런데 그 사이에 너무나 유명한 조항이 있습니다. 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2항 사회적 특수계급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쭉 헌법을 읽다 보면 헌법 84조에 보면 헌법 11조와 다른 조항이 딱 들어가 있어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는 형사소추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헌법을 제가 수백 번을 읽은 사람으로서 11조와 84조는 서로 충돌되고 있어요. 헌법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예외가 없다며 사회적 특수계급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그런데 84조는 대통령이 뭐라고? 내란과 외환이 아니면 형사소추 받지 아니한다. 다른 말로 대통령은 현직 재임기간 5년 동안 사람을 죽였어. 살인죄 처벌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몰랐죠? 네. 강도짓을 했어요. 5년 동안 처벌받지 않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게 헌법에 이렇게 써있다니까요. 헌법에 써있어요. 그런데 11조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고 사회적 특수계급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찌하여 헌법 84조의 대통령은 딱 한 사람, 5천만 국민 중에 딱 한 사람 헌법적 특혜를 허용하고 있는가? 이현 위원장, 일본 생각해 본 적이 없잖아. 솔직히 얘기하세요. 생각한 적이 없어. 근데 죄가 아니야. 나만 생각한 사람이 없더라고. 왜 그럴까? 그거는 헌법 66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법 66조의 대통령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고 외국의 국가를 대표합니다. 두 번째 조항이 참 중요한 거 66조이야. 대통령은 국가의 영토 보전, 국가의 계속성에 책무를 진다 이렇게 있어요. 세 번째, 대통령은 조국 통일에 대한 책무를 진다. 네 번째,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다 이렇게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또 헌법 다른 조항에 대통령 국군을 통수한다. 국군 통수권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지금 말한 이 5가지 조항은 대통령이 얼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국가의 원수이고 외국을 대표하고 나는 그게 더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 국가의 지속성, 국가의 영구성 이거를 대통령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만큼 중요한 책무가 없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설령 살인죄를 저질렀어도 5년 동안은 책임을 묻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이렇게 국민들이 합의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보고 좀 더 유식하게 얘기하면 헌법 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헌법 84조 대통령은 내란죄, 외환죄가 아니면 예외다. 이건 뭐냐면 84조는 대통령이 민주적 절차에서 전 국민의 투표에 의해서 뽑혔기 때문에 그거를 인정해주자. 민주주의의 정당성. 다시 말해서 헌법 84조는 민주주의가 더 세다. 뭐보다? 11조보다.
11조는 뭐라고 해요? 법치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서로 똑같은 가치가 있지만 법치주의야 대통령이 이렇게 역할이 중요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법치주의 너는 민주주의에 좀 양보해. 이런 개념입니다. 자, 근데 84조는 지금까지 얘기하잖아. 열받네. 뭐 대통령이라고 별거야. 뭐 왜 지금 그래? 그거는 답밖에 모르는 거예요. 근데 84조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보세요. 아무리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내란과 외환의 죄를 저질렀어? 그러면 전문용어로 얄짤이 없어. 너도 처벌받아야 돼. 이 뜻입니다. 무슨 얘기 아시겠죠?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형사소추의 대상이 된다라고 대한민국 헌법이 써있어요. 저는 헌법을 한 200번, 300번 읽은 것 같아요. 대한민국 헌법은 읽으면 읽을수록 감동이라니까요. 어쩌면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어놨을까? 그래서 윤석열이 84조에 의해서 지금 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84조가 그게 중요합니다. 현직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무슨 죄? 내란과 외환의 죄를 저지르면 전문용어로 뭐? 얄짤이 없어. 이런 겁니다. 당신도 처벌받아야 돼. 그 조항에 의해서 탄핵이 시작된 겁니다. 자, 그러면 헌법은 여러 조항을 넣을 수 없기 때문에 법률에 위임합니다. 내란이 무엇인가? 내란이 뭐예요? 계란 동생이 내란이에요? 그건 아니잖아. 내란이라는 것은 헌법 87조부터 91조까지 규정해 놓았어요. 내란이라 하면 국가, 정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의 기능을 폭동으로 마비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내란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폭도들이 부산시청을 점령해서 부산시장을 내쫓고 거기서 부산시장 결제를 못하게 해. 그럼 자기들이 막 결제해. 그러면 부산시청의 기능을 마비시킨 겁니다. 폭동으로. 그걸 내란이라고 해요. 국지적 내란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그런 내란인데 국헌문란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국헌문란이라는 게 뭐예요? 헌법을 문란시키는 거야. 그럼 국헌문란이라는 것은 또 뭐냐? 그걸 또 제가 준비해왔죠. 헌법 91조 국헌문란이라 하면 1. 헌법과 법률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킵니다. 헌법과 법률을 고치려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해서 헌법도 고치고 법률도 고쳐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헌법과 법률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이게 국헌문란입니다. 또 하나, 헌법으로 정한 국가 기관의 권능을 강압에 의해 전복시키거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다시 말해서 헌법 기관을 마비시키는 것, 불법으로. 이것을 국헌문란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윤석열은 내란인가? 내란이다. 왜? 헌법 8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란, 그리고 헌법 9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헌문란, 따져보니까 내란이 맞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기분 나쁘고 건들건들 걷고 막 가래낀 소리 하니까 기분 나쁘니까 너 내란, 이게 아니고 다 미리 정해놓은 법조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란이다. 국회의원들이 노는 것 같아도 이거 다 따져보고 탄핵소추 의결을 합니다. 그래서 맞다. 내란이네. 그리고 탄핵소추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란은 내란인데 뭘 어떻게 헌법을 위반했다는 것이야? 탄핵소추가 의결되고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에 파면하려면 두 가지 기준으로 가요. 의연성과 중대성. 헌법을 위반했느냐? 헌법을 위반했어도 파면할 정도는 아니야. 이거는 중대성에 비춰서 경미한 거야. 그런 경우는 파면이 안 됩니다. 헌법을 위반했고 플러스 5화가 아니라 and 중대하다. 그래야 파면을 하는 거예요. 그럼 과연 윤석열은 헌법을 위반했느냐? 중대하느냐? 그걸 제가 간략히 말씀드릴게요.
5가지를 따졌어요. 원래는 국회에서 4가지를 탄핵소추를 넣었어요. 뭐냐면 요런 것을 헌법을 4가지를 위반했습니다. 큰 덩어리로. 그래서 파면시켜주세요 하고 국회에서 의결을 해가지고 헌법재판소에 국회에 탄핵된다를 갖다 준 사람이 있어요. 그 문서를, 원본을. 그게 누구예요? 저예요. 제가 갖다 주고 싶어서 갖다 준 게 아니라 헌법재판소법에 나와 있어요. 대통령을 탄핵했을 경우에는 탄핵한 이유, 그 소추안, 그 정본을 국회 법사위원장이 갖다가 직접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법에 다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들 댓글 보니까 쥐가 뭔데 갖다 줘 이러는데 법사위원장만 갖다 줄 자격이 있다니까. 그리고 나와 있어요. 국회법에. 그러면 헌법재판소에 가서 이 사람을 파면시켜주세요 하는 걸 보고 소추위원이라고 그래요. 국회 소추위원은 법사위원장이 맡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보건복지위원장이 맡을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내가 거기서 앉아 있었던 거예요. 다 법에 있는 거야. 그거 따지지 말라고 댓글에. 왜 그게 정청래만 맨날 나가? 박찬대는 왜 안 나가지? 나갈 수가 없다니까. 그게 운영위원장이야. 그 법대로 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뭔지 알았죠? 정청래는 뭐하러 저기 맨날 앉아있어. 법에 돼 있다니까? 알았어요. 완전. 박찬대도 나가서 앉아있고 싶었겠지. 근데 그러면 그게 불법이라니까요? 네? 알았어요. 자, 그런데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졌는데 법적으로 처벌하는 조항이 없어요. 그러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걸 보고 유식한 용어로 죄형 법정주의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냐? 법이 없으면 죄도 없다. 이게 맞습니다. 법이 있고 그 법을 위반했을 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조항이 미리 안 만들어진 죄를 짓는 사람들은 천재예요. 완전 범죄지. 죄가 아니에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라는 게 뭐냐면 어떤 죄를 저질렀어. 근데 이게 무슨 법의 위반이지? 몇 조 위반이지? 징역은 몇 년 가야지. 근데 없네 조항이. 그럼 무죄입니다. 죄라는 개념은 마음속에 생각해서 죄가 되는 게 아니고 법조항이 있어야 죄가 된다니까요. 이걸 보고 죄형 법정주의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법대를 나온 거 아니에요. 저 공대 나왔어요. 다 공부해야 되는 거. 알았어요? 네. 자, 그러면 윤석열은 어떤 헌법조항을 위반했는가? 운영법 제호죠? 뭐 보고 있는 거야? 읽어봐. 이분이 지금 아픈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병실에서 이거 꽂고 있다가 잠깐 나온 거야. 의사 선생님한테 혼날지도 몰라. 지금 네? 양다리 수술해가지고요. 링겔 꽂고 있다가 지금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그 링겔 잠깐 이게 반창고로 지금 나왔어. 미쳤어 정말. 어떡하려고 이래. 하여튼 첫째 5가지 쟁점이었는데요. 비상경을 한 게 헌법에 맞냐? 개헌 자체가 위헌이다. 헌법 77조 1항 대통령은 전시 또는 준전시, 사변, 국가 비상사태 등 병력으로서 군사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계엄을 선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7조 1항. 그 얘기는 아무 때나 하면 안 돼. 전시나 사변이나 폭동 때 경찰력 가지고는 치안 유지가 안 돼 라고 판단될 때 군대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2024년 12월 3일 전쟁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사변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그럼 전쟁이 뭐예요? 전시가. 이렇게 그런 것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야. 똑똑해지자고. 전시라 선전포고 또는 교전 사태가 일어날 때부터 휴전협정 될 때까지 그 기간을 전시라고 합니다. 우리 선전포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교전 사태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위헌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법에 다 나와 있다니까요. 법대로 한 거예요. 법대로. 정청래 국회 손치위원이 윤석열을 싫어하죠. 감정적으로. 감정을 하는 게 아니라 다 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 77조 1항을 위반했고 개헌법 2조를 다 위반했어요. 그래서 위헌 이렇게 된 거예요. 두 번째, 포고령. 여러분 포고령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국회의원의 정치활동, 지방자치활동을 금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그 자체로 위헌입니다. 그 자체로. 왜냐? 헌법 77조에는 합법적인 계엄이라 할지라도 영장주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그리고 행정부, 법원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국회에 대해서는 노타치하게 돼 있어요. 노타치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헌법 77조 5항에 비상계엄은 국회 과반수의 의결로 해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국회밖에 없기 때문에 국회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 감금을 하거나 아니면 국회를 잡아가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헌법 77조 3항에 써놨어요. 그런데 아니 정치인들 활동을 못하게 하네? 포고령 1호 자체가 헌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위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이 아무관련 잔치를 막 했어요. 포고령 그거 실제로 안 하려고 그랬고요. 원래 야간 통행금지가 원래 있었는데 제가 빼라고 그랬어요. 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너무나 친절하고 너무나 예리하게 써놨어요. 윤석열이 말한 거에 대해서. 네가 그렇게 말했어. 근데 설령 그걸 네가 한 말을 인정할지라도 야간 통행금지를 빼고 나머지 하려고 했잖아. 헛소리 하지 마. 이렇게까지 써놨어요. 헌법재판관들께 박수. 자, 그런데 국회를 침탈했어. 이 자체가 제가 얘기했어요. 헌법 77조 3항과 77조 5항에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어. 그리고 헌법 91조에 의해서 헌법이 정한 국가기관, 즉 헌법기관의 권능을 강압에 의하여 권한 행사를 못하게 만드는 것이 국헌문란 내란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국회의원 다 잡아가려고 했잖아요. 그 해제 못하게 하려고 했잖아요. 이게 다 위반인 거예요. 위반. 중앙선관위를 쳐들어갔네? 총 들고? 그리고 핸드폰 뺏었네? 압수수색. 엄청난 위반이에요, 헌법. 감사원은 입법부도 아니고 행정부도 아니고 사법부도 아니고 제4의 독립기관이에요. 헌법기관이고. 거기는요, 감사원이 감사를 해서도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 감사원장 탄핵, 그때는 내가 또 헌법재판소에 나가 있었네. 나는 허구한 날 나가 있었어요. 걸프상 나가, 이번에 10건이었어, 탄핵이. 그냥 나가 있어, 나는 그냥. 근데 거기서 뭐라겠냐? 설령 중앙선관위가 부정부패가 있다 할지라도 감사원이 들어가서 감사하는 것은 위헌이다. 근데 이 총 들고 들어갔는데 보나마나 더 위헌이지.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4가지를 헌법재판관들에게 심판해 주세요 이렇게 국회를 했어요. 4가지로.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다 판사 출신이에요. 다 유명하고 실력 있는 선배 판사들이에요. 근데 판사들도 잡으러 가려고 했네. 체포하고. 그래서 제가 우리 본사한테 그랬어. 판사들을 잡으러 가려고 했던 걸 보면 얼마나 더 열받겠냐. 딱 떼내서 이것은 5번째 의제로 판사들 더 분노하게 만들자. 그래서 5번째 의제로 이걸 넣은 거예요. 그 판사들도 더 열받아 하는 것 같더라고.
아니, 판사들을 잡으러 가려고 한다고? 나도 바로 직전에 판사했는데? 아니, 그렇잖아요. 아니, 막, 사람들 막 욕하는데, 우리 남편 욕하면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나쁘지. 나는 욕하지, 이 영감탱이야. 뭐 맨날 술만 먹고 다니고, 맨날 뭐 왜 그래? 뭐 다방에 가서 맨날 앉아있고, 나는 이렇게 욕하는데, 옆에 어떤 아줌마가 막 얘기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솔직히 그렇잖아. 아, 근데 판사들끼리도 기분 나쁜 판사가 있을 수 있잖아. 근데, 내가 판사에 대해서 판사 욕할 수도 있고, 아, 저 판사 좀 저 직위요. 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왜 인수위에 풀어졌어? 판사들끼리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막, 옆에 사람이, 아, 판사 다 나쁜 놈들이야. 막 이러면 기분 나쁘잖아. 그리고 막 잡으러 가려고 했어. 그러면, 듣는 판사 기분 나빠요. 그래서 그걸 5번째로 싹 껴놨어. 아주 중요한 걸로. 하여튼, 그렇게 했어요. 자, 그래서 이 5가지가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다 위헌 판정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이거 의심하지 않았어요. 근데 중대하냐 안 하냐, 대통령을 파면할 만큼 중대하냐 안 하냐는 주관적 감정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윤석열이 그 부분을 파고들었던 거예요. 헌법재판소에서 뭐라고 했어요? 아, 이건 경고성 계엄이었고, 경고성 계엄이었고, 별일이 안 일어났고, 호수 위에 떠있는 달 그림자를 뭐 찾아간다나 어쩐다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피해도 없었고 바로 끝났고. 야, 헌법재판관들이 그걸 어떻게 반박해놨냐면, 웃기고 있네. 네가 말한 것이 설령 맞다 해. 그런데 너 때문에 계엄해야 됐냐? 피해가 없었냐? 그게 아니고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한 군인과 시민들 덕분이었어. 이렇게. 법적인 용어는 때문 이렇게 씁니다. 근데 그 헌법재판관들은 시민들 덕분이라. 너무 고마웠어. 제가 언제 판결 딱 오자마자 제가 일성으로 뭐라 했어요? 헌법의 적을 헌법으로 물리쳐준 헌법재판관들께 감사드립니다. 민주주의의 적을 민주주의의 힘으로 물리쳐준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아무 말 대잔치 하면서 경고성 개발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났고 호수에 떠있는 달그림자 쫓는 거 이런 거였어요. 이거 할 때 그게 아니거든. 시민들 덕분이었거든. 그리고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임무 수행했던 군인들 덕분이거든. 그리고 무장 군인들이 스스로 퇴각하거나 속정한 것은 네 명령이 아니잖아. 군인들이 스스로 판단한 거야. 이렇게까지 반박합니다. 그만큼 윤석열이 한 게 없어. 거짓말하고 있어. 그러니까 중대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리고요, 여러분 조금 이제 머리를 좀 써야 돼. 이제 머리를 지금부터. 제일 어려운 고개를 넘어갑니다. 국회에서 내란죄로 탄핵 소추 의결서를 통과시켰어요. 근데 여러분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이 묻습니다. 내란죄를 처리하겠습니까? 예, 사실상 처리하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국민의힘이 엄청 공격했어요. 아니, 내란죄로 왜 그 대통령을 탄핵해놓고 헌법재판소에서는 왜 내란죄를 처리해? 이거 이해하신 분 손 들어봐. 그럼 엄청 똑똑한 분이야. 자,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나오세요. 30분간 강연해 주세요. 맞는지 틀리는지. 30분간 설명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법률적 지식은 없는데 뉴스나 이런 거 듣다 보면 그게 왜 내란 죄를 떼느냐 하면 헌법재판소는 내란 행위를 처벌하는 거지. 그 법이라는 거는 형법에 적용이 되면 죄를 묻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이 윤석열이가 내란 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지는 게 헌법재판소의 역할이고, 그 죄를 물어서 몇 년을 형을 살릴 거는 형법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란죄를 빼도 그건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결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연석위원장님, 어제 이재명 후보 영남권 득표율이 몇 프로였죠? 90.1? 네?
정확하게 90.8이래요? 저분이 답변한 것은 90.81 주겠습니다. 100점은 아니고 그래도 91점 정도 줄만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자, 제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에 위배됐느냐 안 됐느냐 하는 것을 재판하는 것이 헌법재판소. 헌법에 위반됐느냐 안 됐느냐라는 것만 재판하는 것은 헌법재판소. 헌법에서 위반됐으니까 파면할까 말까 하는 걸 판단하는 헌법재판소. 근데 법률을 위반했네, 아까 얘기했던 형법 91조 등을 위반했네, 내란죄를 저질렀네, 그래서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 또는 무기네. 그렇게 형량을 따지는 재판은 형사재판. 뭔 얘기 아시겠죠?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는 판결할 때 징역 몇 년 이게 없습니다. 파면밖에 없어요. 알았죠? 그래서 굳이 징역이 몇 년이다, 사형이다, 무기다 하는 법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형법으로 안 따져도 돼. 헌법에 위반됐냐 안 됐냐만 따지는 게 헌법재판소. 몇 년이냐 징역, 사형이냐 무기냐 20년이냐 따지는 것은 형사법정에 가서 해요. 이게 이제 큰 가름하고요. 또 하나는 헌법재판관들이 이렇게 써놓습니다. 들으세요. 91점밖에 못 맞았어. 100점을 맞아야 되잖아요. 국회에서 내란죄, 내란행위, 반헌법, 법률 위반 등으로 소추 의견서를 낸 거예요. 그런데 내란죄를 빼더라도 소추 내용이 추가, 변경, 철회되지 않았고 다만 적용하는 법률을 달리할 뿐이다. 헌법재판소이기 때문에 헌법으로 그런 내란죄 내용을 뭐해서 포섭하여 재판하겠다. 이렇게 써놓습니다. 요게 100점이에요. 박수 안 쳐? 그래서 저 사람들이 이거는 내란죄로 탄핵해놓고 왜 헌법재판소는 내란죄로 왜 안 하는 거야? 이거 무효야? 그래서 각하돼야 돼. 이거 논리였어요. 근데 헌법재판관들은 그거를 아주 스무스하게 탁 넘어간 거예요. 저는 그 대목에서 헌법재판소에서 눈물이 찔끔 날 뻔했어요. 여러분들은 잘 몰라가지고 그 대목에서 눈물이 안 났을 거야. 파면한다 그때 눈물 났을 거야. 나는 그때 미리 눈물 한 방울 찔끔 나올 뻔했어. 그 대목에서. 왜? 그걸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때 그 순간 이거는 완전 파면이다. 판정이다. 그 순간 제가 가슴을 쓸어내렸어. 근데 안 그런 척하고 앉아있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저는 그 대목을 판결문에서 읽을 때 정말 안심했어요. 대한민국은 신이 버리지 않았구나.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열망하고 민주주의를 열망하고 윤석열을 파면시키고자 저 광장에서 목소리를 높였던 우리 국민들이 이제 고생한 보람이 생기는구나고 그 순간 저는 가슴속에서 진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 근데 윤석열이 뭐라고 하여튼 아무 말도 안 되는 했잖아요. 그걸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다 반박하고 있어요. 거대 야당이 말이에요. 예산도 다 깎고요. 막 이래가지고 국가가 위기가 왔고요. 뭐 비상사태가 왔고 이런 말을 막 해요. 근데 재판관들이 뭐라고 반박해놓냐면, 야, 네 말이 맞다고 쳐. 그런데 위기를 걱정하는 것만으로 위기냐? 이게 무슨 말이냐? 2024년 12월 3일 그 비상계획 할 때는 2024년도 예산을 쓰고 있는 때야. 아직 예산이 결정되지도 않고 의결되지도 않고 2025년은 아직 안 왔는데 앞으로 있을 것을 네가 어떻게 알고 2025년도에 위기란 말이야. 그걸 1년간 땡겨가지고 12월 3일날 위기라고 네가 얘기하는데 그런 말이 어딨어. 너는 틀렸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하나, 거대 야당이 예산을 마구 여야 합의 없이 깎은다고 그러는데 이게 보니까 여야 합의로 깎았구만. 너 왜 이걸 또 모르고 거짓말해?
아니 그리고 어떤 걸 보니까 야 정부에서 예산 편성 정치 안 했잖아. 그럼 정부가 잘못이지 왜 민주당 탓을 해? 라고까지 반박합니다. 내용을 보면 정말 감동의 도가니예요. 판결문이. 그리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판체유 변론할 때 윤석열이 호수에 떠있는 달걀 자방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해버렸어요. 12월 3일 그 내란의 밤 때 하늘이 헬리콥터의 굉음을 들었고 땅이 고난발 소리를 들었고 호수에 떠있는 달걀자도 목격자다 이렇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자 그리고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예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우리 헌법의 역사를 써놓습니다. 제가 아까 뭐라 했어요? 우리나라 지금의 현재 헌법은 한자 한자 읽을 때마다 감동에 물려야겠죠. 보고 상할 때 꼭 읽어봐야 된다니까. 감동을 받으니까. 그런데 거기 판결문 내용이 그게 있습니다. 지금의 헌법이기 때문에 윤석열을 파면시킬 수 있었습니다. 지금의 헌법이기 때문에 박근혜를 탄핵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까지 헌법은 독재자들, 대통령들이 영구 집권하는 데 필요한 것에 쓰인, 도구로 쓰인 악용된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6.25 때 이승만이 부산에서 헌법을 바꿨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봤을 때 저 사람 대통령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간선제하는 대통령이 안 뽑혀지는 거예요. 뭘 잘 모르는 국민들한테 살짝 사탕 발림해가지고 대통령이 되고 싶었어. 그것만 딱 발췌해가지고 개헌을 했어요. 그것도 불법적으로. 그걸 보고 발췌 개헌이라고 해요. 이승만이 또 영구집권을 하려고 또 국회에서 국회 지금도 3분의 2잖아요. 근데 그때도 국회 의결수가 있었어요. 근데 뒤끝이 일로 끝나지 않고 3분의 2가 안 된 거예요. 132.3333333 이렇게 간 거예요. 132.333 그러면 133이야 이러죠. 그걸 보고 4.4.5.2 개헌이라고 해요. 되지 않는 반올림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쪽수 한 명 더 많이 찍었다 이렇게 주장한 거라니까요. 말도 안 되는 개헌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영구집권 헌법 개헌했잖아요. 유신헌법. 유신헌법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웃긴 내용이 하나 있어요. 본질과 내용이 관계가 없는데 얼마나 국민들을 눈속임했냐면 유신헌법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지방자치제도는 김대중 대통령이 13일간 단식해서 부활시킨 거잖아요. 유신헌법이 이렇게 됐어요.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한다. 이게 됐어요. 그게 아주 좋죠. 단 조국 통일 이후에 실시한다. 이게 뭐야? 말이야, 방법이야. 실제로 기재 있습니다. 유신헌법에. 그만큼 황당한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국회의원의 3분의 1은 대통령이 임명했어요. 지금 300명이잖아요. 100명은 대통령이 너 국회의원 임명장 줬다니까요. 청와대에서. 그걸 보고 유정의 국회의원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렇게 3분의 1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또 부정선거에서 여당이 또 많이 가져가고 국회가 어떻게 됐어요? 대통령 손아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도 지맘대로 바꾸고 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대통령 말 한마디 다 움직이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전두환까지 그랬어요. 예전에는 헌법을 보호하지 못했어요. 헌법이 민주주의를 보호하지 못하고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헌법의 이름으로 국민들을 짓밟고 탄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헌법 이전까지는 헌법 미국 이거였어요. 미국 헌법이었어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또 유식한 말로 법에 의한 지배 이렇게 법의 지배로 해야 되는데 법에 의한 지배. 그럴 듯 하잖아요. 야, 법대로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나쁜 법을 만들어 놓고 이 법대로 지켜? 안 지킬 수가 없잖아요. 이걸 보고 고상한 말로 법에 의한 지배. 바이더로 이렇게. 아니, 너무 이렇게 그윽하게 쳐다보지 마시고. 집중
대통령 그건 어쩜 이렇게 유식하고 똑똑하냐 이러면서 막 꼴이 떨어져 막. 왜 그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어요. 저도 다 가정이 있고 저 그렇게 똑똑한 사람 아니고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수업자가 너무 좋으셔서 제가 칭찬해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얼굴이 빨개졌어요 지금. 그러고 보니까 내가 좋긴 좋은가 봐. 네? 네, 하여튼 그래서 지금 헌법 이전의 헌법은 진짜 나쁜 헌법이었어요. 그런데 그건 누가 만들었어요? 다 독재자, 대통령, 권력자들이 그렇게 헌법을 만들어서 악용했어요. 국민을 위한 헌법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헌법으로. 그걸 들고 일어났잖아요. 누가? 대한민국 국민들. 그래서 80년 요란될 때 국민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대통령을 왜 장충재만 10,000명이 모여서 뽑냐? 우리 국민이 직접 뽑자. 대통령 직선제. 그걸 뽑았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왜 마음대로 국회를 해산하냐? 대통령이 국회 해산하는 게 맞아? 국회 해산권 삭제. 그리고 행정부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국회가 감시도 하고 해야지. 국정감사 투하. 그리고 개혁은 진짜 필요할 때가 있거든. 전쟁 나면 개혁을 할 수밖에 없지. 전쟁 아닐 때는 비상개혁하면 안 돼. 헌법 77조 1항, 3항, 4항, 5항 이걸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생각할수록 너무나 위대하고 그런 국민의 손에 의해서 만든 이 헌법은 너무나 대단한 헌법이에요. 아무리 읽어봐도 우리나라 헌법처럼 좋은 헌법은 없어. 그렇다고 내가 다른 나라 헌법을 읽어본 건 아니야. 내가 생각하기에 그렇다는 거야. 우리나라 헌법처럼 좋은 헌법이 없어요. 뭐 미국 헌법, 독일 헌법, 영국 헌법 읽어본 건 아니지만 너무나 훌륭한 헌법입니다. 이걸 누가 만들었어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번에 윤석열을 파면시킨 것은 어떤 역사적 의미가 있는가? 국민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민주적이고 좋은 헌법에 의해서 헌법을 파괴하려고 했던 헌법의 적 윤석열을 국민의 이름으로 헌법의 이름으로 파면시켰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윤석열을 파면시킨 것은 헌법재판관 8명이지만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윤석열을 파면시킨 것은 국민들이 파면시킨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파면된 이유를 저만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고, 법사위원장이 파면시켜서 고맙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어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 말 하지 마시라고. 저는 고생한 게 없다고. 국민들이 고생했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도 제 말을 안 들어. 지난번에 광주가 전주 갈 때 또 그래. 법사위원장님 덕분이에요. 법사위원장님 때문에 윤석열이 파면됐어요. 아니 그러지 마시라고 해도 아니에요. 법사위원장이 탄핵시킨 거예요.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오죽하면 썼어요. 제가 뭐라 썼냐. 여러분 제가 탄핵시킨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탄핵시켰으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을 칭찬하시라고요. 저는 칭찬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댓글에 아닙니다. 법사위원장 잘했어요. 막 이상하죠. 제발 말 좀 들으시라고. 저를 칭찬하지 마시라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칭찬하시라고. 국민들 덕분이라니까요. 제발 좀 말 좀 들으라고. 지금 그렇게 말을 안 들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더니 댓글에도 아닙니다. 법사위원장 고생했어요. 막 이렇게 써놨더라고. 하여튼 그렇게 말릴 때는 그렇게 뭐 쓰는 것까지 내가 뭐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겠어. 근데 하여튼 국민의 덕분이다. 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저는 헌법재판소 판결 내 이런 헌법의 역사를 쭉 쓰면서 부산 시민들이 이거 들으면 너무나 좋아할 문구가 있습니다. 독재자들은 부마 항쟁을 부마 사태로 얘기합니다. 헌법재판소에는 부마 항쟁의 덕분이었다. 부마 항쟁이라고 씁니다.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 씁니다. 80년 6월 민주화 운동이라고 씁니다. 이 헌법재판관들은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는데 이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항쟁의 역사를 정확한 용어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민주화 운동 하다가 가복사를 2년 나로서는 더 눈물의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야. 마치 내가 보상받은 듯. 그래서 제가 그동안 왜 선거를 안 하지? 그걸 진짜 고민이 많았어요. 그리고 속으로 솔직히 하나님 앞에 제가 양심 고백합니다. 헌법재판관 욕 많이 했어요, 속으로. 그냥 진짜 죄송해가지고 참여했다니까. 재판관님들 내가 그동안 속으로 욕 많이 했는데 겉으로는 할 수가 없고 근데 속으로 나만 욕한 걸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판관들의 판결문을 보니까 제가 욕했던 게 좀 미안하더라고요. 제가요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썼는지 매일 밤 거의 꿈을 꿨어요. 아니 3월 14일까지는 선거를 해야 되는데 그날도 안 하는 거야. 국민들은 광장에 나가서 뭐 빨리 파면을 나가서 선거라고 하는데 안 해. 그래서 제가 3월 20일쯤에 꿈을 꿨어요. 너무도 생생합니다. 지금 영화의 필름처럼.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대행한테 찾아갔어요. 사무실에. 근데 이 카펫이 녹색 카펫이야. 검은색은 아니구나. 그래도 우리가 희망은 있구나. 근데 갔더니 판결 언제 하실 거예요? 진짜랍니다. 이거 꿈속에서. 그랬더니 이렇게 가더니 여기에 이거보다 더 큰 달력이 있어요. 근데 3월달 달력이에요. 그때 3주차, 4주차에 빨간 매직으로 동그라미, X, 세모, 네모를 막 써놓은 거예요. 다 칠해놓은 거예요. 이걸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문영배 소장대행이 저한테 법사위원장한테 얘기해주면 다 금방 소문날 거 아니냐. 말해줄 수가 없대요. 꿈속에서. 그래서 제가 말해주세요. 내가 비밀 지킬 테니까 안 된다는. 제가 싸웠어요. 그래서 잠에서 깼네. 대답을 못 들은 거예요. 날짜를 못 받은 거야. 다시 잤어. 빨리 꿈을 이어서 꿔야 다시 꿈속에서 얘기를 해줄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빨리 잠깐 빨리 볼륨 가려고 문학부의 소장은 사무실 가려고 잠이 안 와. 다시 꿈을 꿔야 되는데 그래서 뒤척이다가 일어났어요. 이 시계를 봤어. 4시 40분이네. 2시 20분에 깼다가 도저히 잠이 안 와. 다시 깨서 시계를 보니까 4시 40분이야. 4월 4일이겠구나. 그리고 3월달까지 빨간이 잘 쳤으니까 그때까지 모든 회의를 마치고 마지막 날 결정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그런데 4월 1일날 우리 보좌관한테 10시 36분에 전화가 왔어요. 원님 지금 행정실로 법사 행정실로 헌재에서 연락 왔습니다. 뭐라고 왔어? 지금 공문 보내겠답니다. 기일 그거 팩스 보낸답니다. 그래서 끊었어. 딱 보니까 4월 1일 바로 전이네. 어제 페이스 썼다가 혹시 이게 아니면 난 정치적으로 죽는데? 국민들이 지금 다 내 페이스만 쳐다보고 있고 기자들이 내 페이스북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다시 전화했어. 보자한테. 윤 부장아 이거 진짜 맞아? 나 생각해보면 오늘 만우절인데 혹시 나한테 장난치는 거 아니야? 아니 이런 거 가지고 어떻게 제가 장난을 해요. 페이스북 써도 돼요. 써도 돼? 그래서 만우절이 아니었으면 6시 36분에 제가 써서 국민들에게 1분 먼저 알려드릴 텐데 그거 확인하느라고 10시 37분에 제가 썼습니다. 4월 4일 오전 11시에 기일이 걸렸다. 세계 최초로 제가 알렸습니다. 제가 그래도 국민들께 1분이라도 1초라도 빨리 알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말을 빨리 하다 막 더듬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세계 최초로 제가 제 페이스북에 4월 1일 10시 37분에 일보를 날렸고 4월 4일 오전 11시 22분에 비정부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 15글자를 들으면서 대한민국의 역사의 물줄기가 다시 정상화됐다. 그래서 10분 남았어요. 빨리 해야 돼.
아까 그 어머니 때문에 내가 2분 까먹었어. 너무 나를 그렇게한 눈으로 이렇게 꿀뚝뚝 떨어지게 쳐다보니, 아니, 그다음부터 또 이분도 옆에서 그러고 있네. 아까까지 안 그랬거든. 내 얘기 한번 듣고 본인이 더 지금 꿀이 떨어지고 있어. 자, 이래서 이제 대통령을 뽑는데요. 저는 이제 탄핵 소추위원회 임무를 대거 없이 마치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제 페이스북에 썼어요. 우리 헌법의 역사와 견주어서 대통령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아닌 저짝당. 적장당에서 배출한 대통령들을 생각해봤어요. 이승만 3.15 부정선거로 국민들에게 쫓겨났습니다. 탄핵된 거예요. 국민들에게 쫓겨났습니다. 하와이 갔어요. 남녀가 갔어요. 국내에 살지도 못하고 해외로 쫓겨갔어요. 그 다음 박정희 5.16 군사쿠데타 했어요. 이거 헌법 위반이에요. 제가 아까 헌법 전문 읽었죠?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당선 대한국민은 3.1운동을 올릴 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한 건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불의한 건 4.19 민주이념이 대한민국 헌법 정신 두 번째 정신이에요. 3.1운동을 올릴 때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불의한 건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돼 있는데 4.19 민주이념을 짓밟은 게 5.16 군사쿠데타잖아요.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은 지금 헌법으로 보면 태어날 때부터 헌법을 위반한 거예요. 그리고 위신헌법 했지, 독재했지, 그리고 비극적인 처우를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나온 게 누구예요? 전두환. 12.12 군사쿠데타. 이것도 반헌법인 거예요. 헌법을 위반한 거예요.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이지만 하루 전날 5.17 비상경을 한 사람이에요. 헌법 위반이에요. 그리고 내란죄로 처벌받았잖아요. 그 친구 노태우 같이 감옥 갔잖아요. 뭐가 위대한 사람들의 뭐 평범한 사람 보통시대 어쩌고 하는데 아니잖아요. 돈도 많이 부정축제했잖아요. 감옥 갔잖아요. 그 뒤를 이은 김영삼 이 부산 분이지만 미안하지만 IMF 국가 보수사태 일으켰잖아요. 나라를 절단됐잖아요. 그리고 이명박 부정부에 감옥 갔잖아. 박근혜 탄핵됐잖아. 윤석열 탄핵됐잖아. 이상하게 민주당의 전장당 이 부분 대통령들은 다 뭐예요? 제대로 된 사람이 없어. 그러면 이참에 스스로 반성하고 대통령 후보 참여하지 마라 이거야. 대선 후보 되지 말라 이거야. 나의 주장이에요. 왜? 전장당에서 배출한 대통령 때문에 국민이 행복했어요? 불행했어요? 불행했어요. 역사가 불행했어요? 행복했어요? 역사도 불행했어요? 민주주의가 꼽혔어요? 꽂혀졌어요? 졌어요. 이번엔 또 그럴 거 아니야. 니네가 대통령이 되면 그게 되지 마.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소추위원을 마치자마자 이렇게 주장했어요. 또 통합진보당이 정당이 해산됐습니다. 위헌정당 심판을 받아서 어떤 의미냐? 내란 선동이었어요. 내란 선동을 했다는 이유로 통합진보당이 해산됐다니까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다 국회의원직을 잃었다니까요. 근데 국민의힘 니네는 이루 당원이라며 그 사람이 지금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이야. 좀 있으면 형 받아. 그리고 내란당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어. 그래서 니네는 정당을 해산해야 돼. 안 그러면 우리가 해체시킬 거야. 그래서 전장당은 대통령 선거에 참여할 자격이 없어. 대통령을 내면 안 되고 스스로 해체해야 돼. 안 그러면 우리가 해체시킬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맞지 않냐 이거예요. 맞죠? 어쩌면 법사위가 이렇게 막 똑 부러지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막 저는 우리 어머니가 저를 10번째 막내를 낳았어요. 10남의 10번째 막내를. 그게 우리 어머니가 항상 아이고 막내야 너처럼 착한 애가 어딨냐. 그리고 너는 진짜 작은 것보다 잘생겼다. 나 이 말만 듣고 자랐는데 나보고 막 사이다라고 그래 막. 아 정말 여러분 저 사이다 아니에요. 아셨죠? 네, 그냥 좋은 사람이에요. 막 물건에 비교하고 그러지 마세요. 음료수에 비교하고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주장할 것은 그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이 쫙 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3명을 다 소개시키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없어. 그래서 한 명만 우리가 뽑은 대통령은 얼마나 훌륭한 대통령인가를 김대중 대통령 하나의 사례만 딱 들게요.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회의원은 자신의 운명, 적어도 4년 후의 운명, 나를 뽑아준 유권자들이 나를 다시 뽑아줄 것인지 안 뽑아줄 것인지를 객관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적어도 4년 후에 세상을 내다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대통령은 적어도 10년, 20년 앞을 내다봐야 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그걸 한 분이에요. 우리가 민주주의 평화, 인권, 한반도 평화 이런 거 쭉, 그리고 연금, 복지 이런 걸 대통령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은 진정한 위대한 대통령이었어요. 우리가 방역 선진국 이렇게 얘기하죠. 코로나19 바이러스 때. 근데 이 코로나가 얼마나 대단한 놈이었냐면 700년 전에 유럽에서 흑사병이 돌았습니다. 흑사병이 7년간 창궐하다 사라졌어요. 근데 흑사병이 발생했을 때 세계 전체 인구는 당시에 4억 5천만 명이었어요. 7년 후에 인구가 1억 명이 줄었어요. 3억 5천만 명. 1억 명을 죽였어요. 멕시코가 23%의 인구를 희생시켰어요. 가장 대단했던 게 흑사병입니다. 근데 코로나19는 더 셌어요. 근데 의학으로 그걸 극복한 거예요. 근데 가장 많은 극복, 그리고 가장 적은 피해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방역 선진국이라고 해요. 오히려 코로나를 계기로 대한민국은 뚝 섰어요. 누구 덕분이냐? 김대중 대통령 덕분입니다. 왜냐? 아직 박수 치지 마세요. 김대중 대통령이 인터넷망을 깔기 시작했어요. 그때 엄청 사람들이 욕했어요. 뭐 이렇게 보도블록 파내냐, 뭐하냐.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그때 뭐라 했어요? 우리는 지식 정보화 사회로 가요. 그 기반이 된 지식 정보화 고속도로를 깔아야 된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에너지 고속도로와 같은 개념입니다. 지식 정보의 고속도로를 깔아야 된다. 그게 뭐냐? 인터넷이다. 앞으로 인터넷 시대가 된다. 그래서 인터넷 다 깐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IT 벤처 기업도 성공할 수 있었고 여러 가지 바이오 이런 것이 인터넷과 관련된 게 대한민국 1등이에요.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방법이 없어요. 격리시켜야 돼요. 감염이 됐냐 안 됐냐 이걸 가지고 격리를 시켜야 돼요. 근데 일일이 막 사람 막 만져보고 뭐 하고 검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QR코드 여러분 기억나시죠? 결혼식장 장례식장한테 우리 QR코드 찍고 갔어요. 그것이 통용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따라서 하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따라하시고 하니까 왜 안 따라해요? 여러분 똑똑한 당황이 돼야 되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경로 추적 능력 그것이 전 세계 1등이었어요. 왜? 인터넷 덕분에. 그 인터넷 누가 깔았다? 김대중 대통령 덕분이었다. 따라서 김대중 대통령께 박수. 우리가 뽑은 대통령입니다. 이렇게 위대하고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어요. 적어도 대한민국 20년 앞을 내다본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 또 우리가 BTS의 나라, K-팝, K-컬처, K-푸드 대한민국의 지금 문화예술에 대한 세계적 레벨이 톱입니다. 이게 갑자기 이루어졌을까? 아닙니다. 김대중 대통령 덕분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1995년 영국 갔다가 들어와서 아태 재단을 설립했고 아태 평화 아카데미 제가 4기 수료생입니다. 몰랐죠? 13번 강의를 하는데 교수님들이 쭉 하다가 마지막 특강은 김대중 대통령이 합니다. 제가 그때 강의를 들었어요.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저는 처음 듣는 말이지만 우리 수강생들이 이렇게 합니다. 현대 자동차를 팔아서 번 돈이나 주라기 공원 영화를 만들어서 판 돈이나 똑같은 돈입니다. 우리는 국토도 좁고 인구도 적고 자원도 부족합니다. 우리가 믿을 것은 대한민국 국민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은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젓가락질을 잘합니다. 손이 정교합니다.
머리가 좋습니다. 창의적 상상력이 풍부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을 믿고 문화 산업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김대중 대통령. 그래서 대통령이 되자마자 문화예술가들의 창의적 상상력을 제한하지 마라. 작품에 가위질하지 마라. 지원을 하되 간섭은 하지 마라. 문화예술 정책에 대한 대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류가 태동합니다. 한류란 말은 원래 없었던 말이고 김대중 대통령 초대 문화부 장관이 만들어낸 조어입니다. 한류란 말은. 그때부터 한류가 태동한 거예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그렇게 밑바탕 기초를 다졌기 때문에 오늘 블랙핑크도 있고 BTS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지금의 젊은 세대들이 문화를 향유하는데 K-팝, K-컬처. 근데 저만 하더라도 그 당시에 홍콩 영화 봤어요. 국산 영화 CC에서 안 봤어. 뽕! 막 이런 거 안 봤어요. 아니 막 그거 거시기 하기도 하고 막 에마보이 막 이런 거 안 봤어요. 막 취권 막 이런 거 막 성룡 나오는 거 이런 거 막 보고요. 인디아나 존스 막 이런 거 있잖아. 헐리우드 영화 이런 걸 봤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젊은 층에게요. 외국 영화 봅니까? 한국 영화 최고고. 그리고 우리는 말이에요. 빌보드 차트 가 있잖아요. 와, 그 이제 올리비아 뉴튼도 막 우리 이런 것만 들었어. 그리고 그렇게 해 왠지 멋있어. 바브라 스트라이트의 woman인도 Life is so more space when a dream is so 이런 거 하잖아. 그러면 애들이 막 박수고 진짜 그랬어요. 중고등학교 때. 근데 지금은 다 K-팝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다 K-팝, K-컬처. 우리가 영어 배우려고 엄청 했어요. 지금 어디 한국 영어 잘하는 게 돋보이잖아. 영어 잘하는 사람 너무 많아. 아니 외국에 있는 대학생들이 한국말 배우려고 온다니까요. 지금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부산에서도 어디 보기지 가보세요. 뭐 가이드 하고 있잖아요. 서툴게 한국말 하죠. 걔들 다 한국 유학생들이에요. 독일과 베트남이 제2 외국어가 한국어예요. 3, 4년 통계로요. 82개국에 234군데의 강의실에서 한국말을 배우고 있어요. 근데 왜 우리나라는 한국말 안 가르쳐주니까 줄 서 있어요. 20개국이. 대한민국은 너무나 대단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외국에 가면 Are you Japanese? Are you Chinese? 너 일본 사람이야? 너 중국 사람이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지금 중국 사람한테 Are you Korean? 이렇게 묻는다는 거 아니에요. 당신 한국 사람이냐고. 실제로 제가 얼마 전에 필리핀 갔었어요. 식당에 밥 먹고 있었어요. 한국말 막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야 추가 나옵니다. 한국 사람이라고. 그리고 사장님이 막 사진 찍게. 그래서 제가 저 아내하고 물어봤어요. 근데 모른대.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Frankly speaking. 솔직히 말해. I'm the member of Korean National Assembly. 한국 국회의원이다. 와우! 막 이러면서 사진 더 찍자고 그러고 막. 진짜 그랬어요. 진짜라니까? 중국 가잖아요. 그러면 한국 사람이잖아요. 한국말 하잖아요. 그럼 중국 사람도 한국 사람 대단하더라고요. 그 제일 존경하는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지금도 아동 충봉, 어먼 준중, 우리는 존경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제가 얘기해요. 월스 한국어는 월스 한국어 거구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한국 사람이고 한국 국회의원이다. 어쩐다 막 그럼 사진 막 찍자고 그래. 어쨌든 이렇게 대한민국이 국격과 국가 브랜드와 그리고 그 전 세계가 바라보는 대한민국은 문화 선진국이 됐어요. 그건 다 김대중 대통령이 씨앗을 뿌렸어요. 문화예술 정책에 대한 대전환을 통해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한반도 평화, 인권 이런 걸 다 신장시켰는데 그거를 3년간 윤석열이 엄청나게 망가뜨렸어요. 그래서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어. 아 그래요? 아 나 그건 잘 몰랐는데. 그래서 첫 번째 과제는 새로운 4기 민주정부를 맡을 4기 대통령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그리고 파괴하고 망가뜨렸던 것을 회복시키는 것부터 해야 돼요. 김대중 대통령이 IMF 때 말했어요. 그래서 그때 내국이 뭐였어요? IMF 조기조정이었어요. 다 조기조정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6월
3일 날 탄생한 대통령은 6월 4일부터 비틀어지고 망가지고 추락한 대한민국을 다시 건져일으키는 그런 보다래 찬 행군을 또 시작하지 않을까. 그런데 여러분들도 이제 윤석열을 탄핵 파면시킴으로써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K민주주의의 이 발랄한 빛의 혁명의 혁명군들이었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돼. 새로운 민주정부, 새로운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 6월 3일까지, 아니 그 이후까지 내가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역사의 부름 앞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지치지 말고 함께 갑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